자, 안녕하십니까. 밸류체인스 3월 1일자 마감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그 휴일인 관계로 전일자 그 마감 시황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어저께 그 오후 7시경에 발표된 중국의 그 지준율 인하로 인해 가지고 현재 그러니까 주간 전망 자체를 갖다가 어저께 마감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내용상에 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어저께 마감 시황을 하지 않고 그 오늘 당일 그 마감 시황으로 좀 더 정리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마감 시황을 갖다가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그 어저께 마감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그 1%로 예비치인 0.7%와 예상치인 0.4%에서 상향 조정되고 PCE 가격 지수도 전년 대비해서 1.7% 가까워짐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의해서 전일자 그 시장 자체가 조금 혼조 양상을 띈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의 경우에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 및 고용 지표도 양화 모습을 갖다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1%에 회복할 것이지만 한국의 무역 수지 자체가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업 생산 또한 큰 개선세를 갖다 보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기 부양 가능성에도 위안화 약세 추이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원화 약세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율 부분 자체가 달러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화의 약세폭 자체가 발생하면서 1240원 갖다가 이번 주에 통과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일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3월 3일 정역 개최를 갖다 시작으로 한 그 양해에서 중국이 2016년 GDP 성장률 목표치 발표를 갖다가 앞두고 그 관망세를 갖다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도 3월 중순에 금통위를 갖다 비롯해서 미국의 FMC 회의, 그리고 유럽의 ECB, 그리고 일본의 BOJ 통화정책 회의 등의 주요국의 통화정책 회의를 갖다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환율적인 측면에서 그 실질적으로 1250원 자체에서 그 등락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전일자 마감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지금 현재 발표되게 되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와 고용 지표 부분, 그리고 이주열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과 높은 가계부채 및 달러원 환율 상승으로 인한 3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후퇴된다는 점까지도 살펴본다 그러면 여타 측면에서 그 시장 자체가 썩 좋은 전망을 갖다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중국에서 발표된 지준율 인하 측면 자체가 국내 시장에도 분명히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당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코스피와 한국 국내 시장을 갖다가 우선 위주로 보겠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3월에 그 시장 전망이 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중 등락을 갖다 들어간 끝에 그 기간의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기간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1890억 가까이 순매도를 갖다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근데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선물에 그러니까 1조 원 정도의 매수 이후에 현물 시장에서도 대규모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1700억 가까운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외국인들이 그 일부 순매수 기조 자체가 보이긴 했었지만 그 지난 월요일 어저께 같은 경우에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 자체가 조금 고무적이다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주말 미증시 자체는
경기 지표 호조 속에서 기준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혼조 마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러니까 GDP 성장률 수정치 자체가 예상치보다 상회되면서 발생한 부분인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3월 달에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발생하면서 미국 증시 자체가 혼조 양상을 띠면서 마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가 부분과 달러화 부분의 약세 기조 거기다가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어진 양적 완화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일제히 오름세가 나타났던 바 있는데요.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강보합세로 우선 출발하긴 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927선까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장 시작 전에 지준 위안화 절하 자체가 발표가 되면서 5일 연속 위안화 절하 자체가 발생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장중에 4% 이상 급락을 하면서 상승폭은 제한되었고요. 게다가 기관의 매수세까지 출회되면서 보합권의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후에 등락을 갖다 거듭하던 지수는 장 마감에 동시효과 때 투신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결국 소폭이 하락하면서 사흘 만에 조정을 보인 바 있는데요. 최근에 지수의 경우에는 1910선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큰 변동 없이 등락을 갖다 거듭하면서 행보 장세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측면에서는 1900포인트 자체의 지지력 자체는 일정 부분 확인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 자체를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1900포인트 지지를 갖다가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현재 시장 자체의 상황에 따른 부분이고요.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그러니까 좀 이따가 3월 증시 전망을 갖다 말씀드리면서 함께 한번 나눠보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3월 3일 금주 목요일에 예정된 중국 양해에 현재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어저께 오후 7시경에 발표된 중국의 지준율 인하 조치 자체도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에서는 큰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것인데요. 수급별로도 보면 개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은 537억, 그리고 기관은 1891억의 순매도를 갖다 보였습니다. 외국인만이 1730억의 순매수를 갖다 보였는데요. 선물 시장 역시도 개인과 기관이 각각 875계약, 그리고 1196계약을 순매도하였고요. 외국인은 1754계약을 순매수한 바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평화의 날로 휴장을 갖다 보였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그러니까 위안화 절하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락 마감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본다 그러면 장 막바지 국면 자체에서 조금 차별을 갖다 보인 부분이 있는데요. 당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3월 3일절 휴일로 인해 가지고 휴장을 했지만, 일본이나 중국 그 외에 해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이 열린 상황입니다. 지금 마감 데이터를 갖다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37%, 58.75포인트 정도 상승이 마감했고요. 상위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도 1.68%, 그러니까 플러스 45.19포인트 정도의 상승을 갖다가 보인 상황입니다. 참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발표되고 나서 유가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좋은 일면이 있었거든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에서 좀 소폭 하락 마감했지만, 근데 이 부분이 참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유가와 중국의 영향을 다 받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이 만약 열렸다 그러면 상당히 시장 자체도 오늘 좀 재미있는 시장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금요일 증시 자체가 계속 해본다 그러면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하락 종목이 다소 우세했었는데요. 뭐 한국전력이나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그리고 SK하이닉스, 아모레퍼스피, 네이버, 기아차, 신한지주, SK, KTNG, 삼성 SDS 등의 그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자체가 코스피 지수 대비해가지고 보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시중가 하락한 부분이 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그 호재성 이슈로 해가지고 계속적인 상승하다 보였다가 그 빠진 부분이고, 현대모비스나 뭐 삼성생명, SK하이닉스 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일부 조정이었다라는 것이지 크게 그러니까 염려할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SK텔레콤, 포스코, 삼성화재, LG생활건강 등은 그 상승하다 보이는 등의 이제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일정 부분 시장이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이슈에 가지고 움직인다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업종순환 대표주 측면에서도 보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월요일 증시 자체는 화학주들의 그러니까 화학 섹터의 그 업종 순환 측면에서는 화학 쪽이 일단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철강 금속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그러니까 대규모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 철강 가격 자체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의 그러니까 이번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양해에서 본격적인 1대1 론이 그러니까 지방 쪽에 그 개발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철강제나 원자재 특히 그러니까 금속 가격 자체의 상승 자체가 그 있을 가능성을 갖다 보면서 철강금속도 또 상승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업종별로도 그 등락이 일부는 엇갈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기가스, 운수장비, 그리고 의약품, 음식료, 은행, 그리고 섬유이보, 귀금속 광물, 서비스, 그리고 금융, 운수창고, 그 제조업종 등이 하락한 반면에 의료정밀이나 증권, 통신, 철강금속, 화학, 보험, 유통, 전기, 전자업종, 그리고 건설, 기계업종 등은 상승 등 약간의 호조 현상을 또 뛰어볼 수 있습니다. 마감 자체는 코스피는 1916.66포인트, 마이너스 3.50포인트, 마이너스 0.18%의 상승 마감, 하락 마감을 성공합니다. 자, 바로 그 코스닥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요 그 투자 주체들이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나흘째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매도를 갖다가 취했지만 일단은 코스닥의 경우에서는 소폭이나마 외인 그리고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다 그 순매수 기조를 갖다 보였다는 점입니다. 지난 주말에 나스닥 및 유럽 증시의 상승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은 전일자 그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상승했다 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일단은 이로 인해 가지고 오름세로 출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견조한 상승으로 갖다 나타내는 지수가 장중에 중국의 그러니까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급락을 갖다가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코스피가 하락을 전환하면서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을 되었는데요. 이로 인한 영향에 한때 그 하락 반등하기도 했지만 오후에 들어서 재차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나흘째 상승으로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이 매수를 보였고요. 장 후반에는 외국인과 기관까지 모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증시에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자체의 반등, 그러니까 반등인 거죠. 그 부분 자체는 괜찮을 수 있겠는데 소폭이나마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 모두가 그 순매수를 갖다 보였다는 점은 상당히 그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외국인이 96억 순매수 정도가 딱 보이고요. 그리고 개인이 26억, 그리고 기관이 27억 정도의 순매수가 딱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승 종목이 다소 무세했는데요. 카카오, 동서, CJENM, 컴투스, 코롱생명과 SK모티리얼즈, 그리고 인트론바이어, 케어제, SFA,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등이 상승했고요.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그리고 코미파, 이오테크리스, 파라다이스, 그리고 GS 홈쇼핑, CJ 홈쇼핑 등은 하락가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로엔, 그리고 원희가 입했고 보안마그마입니다. 업종별로는 상승 업종이 다소 우세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종이 목재와 그리고 방송 서비스, 통신 방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 그리고 반도체, 금속,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IT 하드웨어, 운송, 오락문화, IT 부품, 그리고 음식료, 담배, 운송 장비 부품, 일반 전기자차, 그리고 유통, 출판, 매체, 복제 업종 등이 상승하였고요. 섬유류와 비금속, 그리고 기타 제조,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마음지수는 코스닥이 652.62포인트로 플러스 2.32포인트, 플러스 0.36%의 상승 마감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 자체에 대해 가지고 살짝 살펴봤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중국의 갑작스러운 지준율 인하 자체가 시장 전반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는 오늘, 그러니까 당일 그 미국 증시까지도 한번 살펴보고 유럽 증시와 시황 자체를 갖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부분이 왜 그러냐면 중국의 지준율 인하 자체가 어저께 7시에, 그러니까 오후 7시입니다. 오후 7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지준율 인하라는 측면 자체는 실질적인 경기 부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준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자체에서 지방은행들 자체가 돈을 갖다가 그 빌려오는 거죠. 빌려와가지고 그 돈 자체를 갖다가 가지고 대출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준율 기준 자체가 100이라고 기준을 갖다 한번 둬보죠. 그러면 중앙은행에 100이라는 자본 자체를 갖다 맡겨두고 담보로서 맡겨둔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자금 자체가 있어야 지방은행들 자체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갖다 빌릴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준율 자체가 0.5 정도가 하락을 한 건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물론 수치화적으로 하면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 그냥 쉽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갖다 돕기 위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준율 자체의 인하라는 측면 자체는 담보로 제공되어야 되는 그 100이라는 기준 자체에서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가 빠졌다고 계산해 보죠. 그러면 이 10이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출 자체를 갖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준율 인하라는 측면은 금리 인하라는 측면하고는 좀 대조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준율 인하 카드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할 수 있는 금융 정책상의 경기 부양책으로서는 최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나 여타,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리 인하 자체를 갖다가 진행하는 거죠. 이 부분 자체는 중앙은행에서 지방은행으로 빌려주는 그 돈 자체에 대해 가지고 금리 인하 조치를 갖다 하면서 시중에, 그러니까 이자율 자체를 갖다 낮춰주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갖다 통해 가지고 자금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풀어주는 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준율 인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증시 자체는 상승 마감을 한 상황이고, 게다가 여타, 그러니까 증시들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그 어저께 지준율 인하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하루에 시장 자체가 보인 것이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 증시 자체의 방향성에 따라서 오늘 증시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건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방송 시간 자체가 오후 8시 38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국면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62,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34, 멕시코도 플러스 0.54,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0.70 정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는 아직 시작한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뭐 유럽이나, 그러니까 영국, 뭐 프랑스 등 전체적으로 다 상승 중에 있는 거고, 지금 미국 증시 자체를 갖다가 예측해 볼 수 있는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를 전환한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플러스 1%대 지금 상승을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환율 측면에서도 보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1236원 정도, 예,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달러인 유로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유가 자체도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이럴 때, 그 국내 시장 자체가 열렸다면 참 좋았겠죠. 예, 상당히 좋았을 건데, 뭐, 아쉬워해봐야 어떡하겠습니까? 오늘은 시장이 안 열린 것을. 그죠? 뭐, 오히려 오늘 안 열렸기 때문에 내일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는 3월 증시가 시작이 됩니다. 3월 같은 경우에는 증시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상승 증세 증시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자체가 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3월과 4월 증시 자체는 약간의 그 강세장을 갖다가 예측하는 측면이 뭐 기본적인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3월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자체에 대해 가지고 1분기의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고 1분기의 실적이 일정 부분 안정화됐던 기업들 자체가 2분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는 본격적인 궤도 상승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관련된 그러니까 소재 산업이라든지 기계 산업, 뭐 여타 부분들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에 3월 증시와 4월 증시 자체가 좀 좋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1분기에서 2월 증시 자체를 갖다가 보통 그 상승 증시로 보는 게 통상적인 관념인데요. 근데 2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너무 많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크게 힘을 갖다 발휘를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2월 효과 자체가 완전히 발현이 안 됐기 때문에 3월 증시 자체가 조금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자, 그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3월에 주식시장 자체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증시와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2014년 6월에 국제 유가 자체가 피크를 갖다 이룬 이후에 ECB가 그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가 도입한 이후에 1년 지나면서 유럽 은행들이 대규모 지금 손실이 지금 발생해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도이치뱅크 자체에 그 코코본드죠. 코코본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2의 리먼 사태까지 뭐 이야기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지난 금융위기 당시에 2006년 그러니까 7월로 기록되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그 미국의 주택가격 피크 이후에 1년이 지나가지고 미국 은행들이 대규모 손실로 이어진 것과 동일한 현상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국면에서 3월에 어떤 형태의 그 시장이 이루어질까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3월 3일부터 열리게 되는 중국의 전인대와 아니 중국의 양해죠. 정확하게는 양해와 그리고 3월에 그러니까 ECB 그리고 BOJ 그리고 FMC의 그 통화정책 회의 등에 있습니다. 현재 그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요. 3월에 ECB와 BOJ 등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자체는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그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를 갖다 통한 통화 정책 자체가 크게 그 효과를 다 발휘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은행들이 수익성이 악화가 된 것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에 문제를 갖다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떠한 측면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갖다 안고 있는 시장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지금 그 작년에 8월 같은 경우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죠.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에 한국의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생산이나 소비자 지수 등을 갖다 살펴보더라도 크게 지금 개선되는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8월에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 뭐 국내는 마찬가지였죠. 그때 그러니까 시작된
시점 자체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대규모의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 가지고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설까지 적용이 되면서 8월에 글로벌 증시 자체는 거의 폭락장이었는데요. 이때 부분과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경제 상황 자체가 그 어떠한 측면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에 매크로 상황, 그러니까 즉 경제 상황과 현재 그러니까 그 오히려 시장 자체는 더 부정적이다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신흥국의 위기가 주요 리스크였는데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신흥국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의 제조 경기도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인 글로벌 그 마이너스 금리 정책 자체가 양적 완화로 인한 실물 경제 부양 효과도 기대만큼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뭐 지금 직접적으로 보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적용이 되고 나서 일본 증시 자체가 오히려 그 대폭의 그 폭락을 갖다 기록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 둔화로 인한 부실 채권 자체가 증가되고 그리고 각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 도입하면서 글로벌 은행들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전반에 그 불안감을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국제 유가가 피크였던 실질적으로 2014년 6월 정도의 상황과 현재 국면에서는 그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그 실질적으로 적용됐던 기점이 이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6월에 국제유가 자체가 그 피크를 갖다 이루었고 22가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적용하기 시작한 것도 2014년 6월 전부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국제유가 피크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 이후에 1년이 지나면서 은행들이 급격한 지금 손실을 갖다 보이고 있는 측면인데요. 지금 당장에 뭐 도이치뱅크 사태라든지 여타 그러니까 은행들 자체의 손실들이 지금 현재 발생 중이다는 소리죠. 지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갖다 돌이켜보면 2006년부터 시작된 그 7월에 그 미국 주택 가격이 피크를 갖다 기록하고 1년이 지나면서 그 시티그룹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뭐 등등의 그러니까 그 특히 뭐 멜린치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때 그러니까 부실 대출과 주택담보부 증권의 평가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했다 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 자체가 더더욱 가속화되면서 2008년 자체에 시장 전반적으로 급격한 하락을 보인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면 자체가 2014년 6월에 국제유가가 피크가 되면서 ECB가 금융기관의 예치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 도입한 후에 1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뭐 더치뱅크를 갖다가 도이치뱅크를 갖다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 HSBC, 스탠더스 차일드 뱅크 등이 지금 대규모 손실을 갖다 기록했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그거죠. 트러스트 어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포커스 크레딧 펀드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환매를 갖다 중단한다고 밝혔죠. 12월 달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채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환매 중단 이야기 나오면서 더더욱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 현재 ECB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갖다가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3월 달에 물론 그렇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나 양수가 하나 측면 자체가 강화한다라는 거는 땡큐라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좋기만 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반대급부적인 것도 봐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렇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22가 2014년 6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갖다가 한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효과와 부작용 자체를 갖다 같이 살펴보면서 이번, 그러니까 3월 달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ECB가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가 더 진행을 갖다 하고, BOJ 같은 경우에도 뭐 이미 그 총재가 그런 발언을 추가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시킬 수도 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발생하는 것인데, 지금 3월에 ECB와 BOJ의 마이너스 금리가 추가 지금 인하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 국가 및 지역으로 본다 그러면 그 스웨덴과 덴마크 그리고 유로존 그리고 스위스와 일본 등인데요. 3월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면서 ECB와 BOJ 등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자체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지금 전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3월 3일 날 중국이 양해를 갖다 시작을 해서 3월 10일 내에는 그 ECB의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시행 가능한 추가 정책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 현재 마이너스 0.3%인 ECB 예금금리 자체를 갖다가 10에서 20bp 추가 인하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자산 매입 규모 자체를 갖다 2017년 9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600억 유로인 매월 자산 매입 규모가 갖다 추가적으로 100에서 200억 유로 중액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마이너스 금리는 뭐겠습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면 결론적으로 수수료가 나가는 거죠. 오히려 뭐 보관료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 그러한 측면이 있는 건데, 근데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적용이 됐다라는 건 대출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시중에 통화 공급량을 갖다 늘려서 경기 부양 측면을 갖다 하는 것인데, 이게 꼭 그러니까 좋지만 않다는 거죠. 반대급부터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재 경기 상황 자체가 둔화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대출을 갖다 받아가지고 설비 투자로 하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하겠냐는 겁니다. 경기 상황 자체가 좋은 상황에서의 뭐 마이너스 금리라면 굉장히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되겠지만, 즉 경기 상황 자체가 불투명 상황에서의 마이너스 금리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자체를 갖다 도입하는 목적 자체가 신용 경로나 그리고 자산 밸류에이션의 경로,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의 경로, 그리고 리플레이션의 경로, 환율의 경로 등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소비 및 투자를 갖다 확대시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자산의 가격을 갖다 상승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수출 증대를 갖다 통한 그 경기 부양을 갖다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요. 이 부분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는 거죠. 즉 뭐냐, 돈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투자를 갖다 한다라는 것 자체는 경기 자체가 양호해지겠다라는 기대감, 아니면 경기 자체가 좋아지겠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게 게다가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마이너스 금리까지 적용을 갖다 해야 할 만큼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반대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는 것은요, 경제 활성화와 디플레이션을 갖다 탈피를 위해서 여타 정책적인 여력이나 옵션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 자체,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 이 부분 자체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 후유증 자체는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은행, 특히 은행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은행의 이익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고, 특히 예금자들, 이 중에서도 그 연금 수령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통상이니까 정년을 갖다 하시고, 은행에, 그러니까 이자, 은행의 예치금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으로 생활을 갖다 하시는 연금 수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자 수익은, 이자 수익 자체가 발생하는 거는 기대도 못하고 오히려 이자를 갖다가 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갖다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참 이게 웃긴 거죠. 내가 돈을 맡기고 있으면, 내가 100만 원 맡기고 있으면 마이너스 금리면
1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예치금 수수료를 갖다가 내가 계속 좀 납입을 해요. 안 그러면 원금 자체가 손실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금자들 입장에서는 꼭 예금자가 대출자가 되고, 그죠? 대출자가 예금자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그러니까 뭐 실물 경제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물론 그러니까 주요 소비계층 자체를 갖다 20대에서 30대를 갖다 보지만 결론적으로 실물 경제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고정적인 소비자라고 한다면 이분들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은 연금 수령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갖다 놓칠 수가 없는데 이 부분 자체로 인해서 소비가 오히려 급감할 우려 자체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금리 제도 자체가 은행의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금융 시스템 전반에 문제를 갖다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수익성을 갖다 악화시켜가지고 총자산 수익률 자체를 갖다 낮아지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순이자 마진 자체인 그러니까 님이라고 하죠. 예, 님 자체가 낮아지면서 순이자 수익 자체가 그 급감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걸 갖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가치는 상승이 되고 그리고 고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출 수입이 늘어나서 비이자 수익이 증가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지만 은행의 주 수입원이 그 순이자 수익의 감소분을 갖다가 상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금리와 대손충당금의 사이에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대손충당금은 감소하게 되지만 현재와 같이 극도로 낮은 금리에서는 그 금융위기 이후에 취약한 상황을 반영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손실이 확대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 대출 자체를 갖다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과 실질적인 그 경기 상황에서 아니면 실물 시장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정부가 그 경기 부양의 의지를 가지고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 적용했는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에서 대출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투자를 한다. 아니면 뭔가를 갖다 산다는 이야기 자체는 경기 자체가 좋아지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자산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갖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 적용했다는 이야기는 대출을 갖다 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은행들조차도 대출 자체를 갖다 기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아구 자체가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보면 은행들이 일반 예금금리의 마이너스 수준은 낮지 않은 상황인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확대 시에 향후에 일반 예금금리마저도 마이너스 금리로 그 진입될 그 공산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되면 예금자들은 은행에 이자를 내면서 예금을 갖다 예치해두기보다는 예금 인출 후에 현금으로 금고나 장롱에 보관해두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어버린 건데요. 그렇게 되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또다시 이로 인해서. 그러면 이러한 그러니까 예금 인출 사태를 갖다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현금 보관을 갖다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100유로짜리 고액 지폐를 갖다가 없앤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게 전자화폐를 갖다 도입할 그 예정이 있습니다. 뭐 이로 인해 가지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전자화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전자화폐가 도입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 자체에 대해 가지고 통제 가능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국내 그러니까 핀테크나 전자화폐 관련주들도 들썩들썩 했었는데요. 지금 유로존에서 일단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00유로짜리 고액 화폐를 갖다 없애고 그리고 전자화폐를 갖다 도입할 예정이 있다는데 만약에 예금자들이 그러니까 뱅크런 그러니까 예금 인출 사태죠.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대출 활동도 더욱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최악의 경우 갖다 보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자체는 3월에 ECB 통화정책위원회나 BOJ 등에서 추가적인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다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 유럽이나
BOJ가 마이너스 금리 갖다가 적용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가 아닌 쪽에 투자도 할 수 있겠네? 그런 역발상의 아이디어도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 현재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는 통합적이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내에도 금융시 영향을 다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이로 인한 부분을 갖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뭐 야기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적용이 되게 되면 부동산 자체에서도 그 가격이 버블을 갖다 부추기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의 그 파급 경로 중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자산 가격 상승 부분 때문에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 자산 가격의 버블을 갖다 부추긴다라는 측면인데요. 특히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 도입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 2009년에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가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의 주택가격 상승이 가장 가파르게 나타났죠. 그 주택담보대출을 갖다 통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의 성과 자체는 채권 가격과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켰을 뿐이지 경기 부양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갖다 발휘를 갖다 못했다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글로벌 매크로 환경, 그러니까 글로벌의 전체 시장적인 환경 자체로 봤을 때 3월에 증시 자체는 과연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라는 측면인데요. 국내 기업들의 이제는 본격적으로 3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결산 범위 같은 경우에는 3월이면은 온기 보고서가 나오죠. 거기다 3월 같은 경우에 주총시즌입니다. 주총들이 막 이루어지고 거기에 되면 뭐 관리 종목 아니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측면 외에서도 그러니까 어찌됐건 1분기에 실적을 갖다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3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글로벌 매크로 환경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자, 1월 달에 그랬고 2월 달에 그랬고 딱히 1분기에 실적 좋은 기업들 얘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실적 좋은 기업들 자체가 딱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실적 데이터들 자체가 딱 컨센서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받아가지고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요. 자, 그렇다 그러면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악화 자체가 반영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4.9% 하락했다 맞이했던 그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EPS라고 하죠. 예, 성장률 자체인데 EPS가 올해 들어서 지난해 말 대비해서 이미 4.9%를 낮은 상황입니다. 불안한 매크로 환경을 갖다 고려 시에 추가적인 실적 하향 조정이 지금 현재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근데 연초 이후에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적 그러니까 하향 조정을 위해서 코스피는 12개월 예상 그 P가 10.9배로 과거 그러니까 10년 대비해서 플러스 1 표준 편차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3월 증시에 대해서 딱 본다면 3월에 각국의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도 일단 불구하고 각국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일단 저하된다는 겁니다. 왜? 직접적인 경기 부양이 아닌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 통해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각국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하고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의 확대 그리고 그 기업들 자체의 실적에 대한 부담 자체를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닐 겁니다. 분명 없이.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자체의 추가적인 상승을 갖다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분명 없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3월 둘째 주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의 금통위죠. 금통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딱 들어보시면 일정이 지금 대충 나와 있잖아요. 3월 3일부터는 중국에서 양해가 시작되고요. 그러면 중국 양해에서 지금 지준율 인하 카드를 갖다가 먼저 딱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 양해에서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지금
중국 양해에서 그 국방비 증가 부분 자체가 분명히 언급될 거다라고도 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니까, 그 중국 양해에 관련해가지고 여타 부분도 시나리오가 되게 많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면 자체에서 그 뭐 중국 지금 양해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당장 내일 시장을 갖다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내일 시장을 갖다 본다고 그러면 지금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이제 극단적일 수 있어요. 왜? 29일날 지준율 인하했고 우리는 오늘 쉬었죠. 그리고 내일은 3월 2일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 양해 그 전인대라고 하죠. 국민 정치 협상대회가 3월 3일부터 해가지고 그 열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3월 3일 날은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2010년에 그러니까 13.5 규획,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건의 구체적인 안건이나 시비미 의결을 갖다 하는 건데 이 부분 자체는 그러니까 작년에 양해에서 했던 부분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승인하는 거죠. 지금 보면 15.5구에 해서 그 공급적인 계획하고 그 가행 생산 설비 해소 방안, 예, 이 부분이 주요 하도가 되는데 지금 철강 쪽 있잖아요. 중국 쪽의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 강력한 지금 구조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자체를 갖다가 억제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업들 자체를 갖다가 뭐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의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그 공급적 측면의 계획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 좀비 기업의 퇴출이라든지 아니면 국有기업의 합병 그리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의 단행 등이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 중국의 그러니까 그 공급 측면의 개혁 부분은 분명 없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규모의 인력 구조조정 방안의 방향성인 것인데요. 현재까지 지금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5년간 5천억 위안을 갖다 투입해서 예상 실업자 평균이 471만 명의 생활 안착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걸 갖다 계산해 본다고 그러면 1인당 실업 안착 비용 자체가 10.6만 위안이라고 합니다. 그 인력 재배치 방안이 과거에는 기업 합병이나 청산 시에 인력 조정 없이 그 물리적인 합병 방법으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금방 같은 경우에 중국 정부가 일정 부분의 실업자를 갖다 양산하게 하더라도 그 가행선을 갖다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양에서 결정되는 인력 재배치 및 실업자 대책 방안과 그 관련된 뉴스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 그래 중국이 공급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단행이 된다. 그 이야기 자체를 갖다가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갖다 미칠까라는 건데요. 지금 보면 현재 그러니까 이전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소재나 산업재 쪽을 갖다 우리는 계속 보고 진행 갖다 해왔었는데 지금 소재나 산업재 등의 그 반등이 20에서 30% 가량 그러니까 그 진행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보다는 상승 모멘텀이 지금 이제 필요한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그 유가 등의 원자재 가격의 하반 경직성이 확보하고 거기다가 중국의 공급 가행 해소가 그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양에서 언급되는 방안들 자체가 해당 섹터나 그 센티미터 그러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그러니까 공급적인 측면이라는 건 소재 지금 보면 우리 철강 그 관련해서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을 가지고 상당히 수익 자체가 재밌게 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좀 뭐 좋은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특히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의 저가 그러니까 철강제 국내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그러니까 철강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뭐 포스코 자체가 신고가를 갖다 기록했어요. 52주 신고가를 갖다 기록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에서 발생했다 하는 데서는 중국의 이번 그러니까 그 3월 3일부터 열리는 양해에서 나오는 코멘트들로 인해 가지고 특히 국내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 초진 상승 자체가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국내에 일단은 뭐 양의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부분보다도 그러니까 공급측 그 개혁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단 뭐 이 부분은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추려려 가지고요. 양해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3월 2일 마감 시황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그러니까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대략적으로 한번 봤고요. 자, 월요일 날 어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움직였고, 예, 그리고 우리가 한번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